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3월 19일 수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바가 마련한 뉴스 메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협력자 김모 씨가 구속된 데 이어 국정원 대공수사팀 블랙요원 김모 과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 직원이 구속된 건 김 과장이 처음입니다. 검찰이 나름대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미심쩍은 구석이 많습니다. 김모 씨와 김 과장에게 적용한 혐의가 국가보안법상 무고 및 날조가 아닌 형법상 모해 증거 위조와 인멸, 사문서 위조 등이기 때문입니다. 판사 출신인 정의당 서기호 의원을 오늘 이슈탐험에서 만나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엠네스티가 김장우 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17일부터 한국 지부 등 150여 나라 지부가 참여하는 석방 촉구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엠네스티가 왜 이런 행동에 나섰을까요? 김장우 전 지부장 사건 등 우리 노동 현안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제 엠네스티 한국 지부 변정필 캠페인 팀장을 초대석에 모시겠습니다. 수요일의 요일별 코너 영화 속 실화 이야기 영실이 시간에는 최광희 영화평론가와 함께 팩션 사극의 흥행 법칙이라는 주제로 영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들으시고 김용민 PD와 함께 조간신문 훑어보겠습니다.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김용민 PD와 함께하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스트레이트로 예. 방송을 하셨는데 좀 스스로 노동자의 권리, 예. 인권을 스스로 침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전 미디어 협동조합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서라면은 정말 영혼도 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예, 립 서비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어제 밤늦게까지 고생하셨는데 예. 오늘 또 새벽까지 나와주셔서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좋은 브리핑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에 탐욕의 제국 상영이 국민카페에서 있습니다. 예. 예, 탐욕의 제국 아시는 대로 삼성 백혈병 노동자들의 아픈 사연을 담은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 아니겠습니까? 상영을 아무 데서도 안 해요. 그래서 저희 국민카페에서 합니다. 예. 그 또 하나의 약속보다는 더 열악한 네. 그런 상황이어서 예. 또 하나의 약속은 흥행이라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상영을 하는 곳들이 있는데 탐욕의 제국 다큐멘터리 영화 흥행되기는 쉽지 않죠. 여러분 국민 카페에 오는 일요일에 많이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사전 신청도 받습니다. 예. 3월 23일 일요일 낮 4시입니다. 관람료는 음료 가격 포함해 1인당 10,000원입니다. 페이스북에서 국민 카페를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조간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은요? 예, 경향신문 일면 기사입니다. 의사협회 이면 합의 숨긴 채 집단 휴진했다. 이런 제목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영리화 저지 이런 구호를 내걸고 집단 휴진에 나서기 직전, 그러니까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그 시점에 이미 정부와 이면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전하고 있는데요. 2월 17일에 작성된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록을 입수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면 합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가입자, 공급자 동수로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예. 공급자가 누굽니까? 의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의료 수가, 그러니까 의료 행위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구성을 개편하기로 정부와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예. 밀실협상 때 이제 이면 합의를 했다는 얘기고요. 예. 결국은 1차 휴지는 짜고 쳤다 이렇게 좀 의심이 드는데 네. 어떻습니까? 업계 전문 용어로 할리우드 액션이 아니었겠는가 예.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며 의료 재벌만 배불리는 의료 영리화, 원격 진료 이거 결사저지하겠다라고 국민들 앞에 약속을 했었죠. 자신들의 투쟁 이건 의사의 어떤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 또 공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단 말이죠. 예. 근데 며칠 전에 허망하게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의사협회가 국민적 비난에 직면했는데요. 자, 이런 와중에 정부와 남몰래 거래를 한 것까지 확인된 셈이니 의사협회 어마어마한 역풍이 예상됩니다. 예. 국민들의 여론 어떻게 돌아갈지 의사협회가 또 눈여겨볼 것 같고요. 예. 저희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네, 다음 기사는 새정치민주연합과 관련된 거군요. 예, 안철수 의원 쪽이 그 새정치연합 정강정책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과 14 남북 정상선언, 4.19 혁명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정통성이 있는 사건도 제외하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이념 논쟁을 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외교부 장관을 지낸 인물로 알려진 그 새정치연합 쪽의 윤영관 공동분과위원장은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다. 이념 논쟁 소지가 있는 것은 가급적 집어넣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새정치연합은 정강정책 전문에서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도 삭제하자는 의견을 냈는데요. 금태섭 대변인은 어떤 것 넣고 어떤 것 빼느냐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있어서 아예 넣지 말자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4.19나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이 이념적인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가 좀 의문입니다. 예. 예. 이미 뭐 국가적으로 기념하고 있는 우리 민주주의의 귀한 유산 아니겠습니까? 예. 무슨 논란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이걸 이념 논쟁적 측면에서 바라본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습니다. 예. 이런 입장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이거 김대중 노무현 흔적 지우기 아니냐 이런 예. 반응 보이고 있죠. 김대중 대통령 마지막 비서실장인 박지원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서 논쟁을 피하려고 좋은 역사, 좋은 업적을 포기하면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강정책에는 6.15 14선언을 계승 발전시키는 명문화가 필요하다. 반드시 문장화해서 삽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하경 의원, 이분도 역사의식도 없이 정치를 하려면 차라리 그만두고 장사나 하시지요. 라고 꼬집었습니다. 예. 파문이 일어나니까 안철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4.19, 5.18의 역사적 평가에는 전혀 이견이 없고 그 정신을 당연히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문에 넣기로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6.15 선언과 14선언 삭제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위원장이 어제 민주당 상임고문단과 만찬을 했는데 항의를 접했던 모양인데요. 안철수 위원장 만찬 직후에 나는 역사 인식이 분명하다. 역사적 인식이 필요한 부분은 다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또 기존 입장에서 물러섰습니다. 경향신문 3면에 실린 기사였습니다. 예. 좀 강하게 나왔다가 결국은 좀 항의를 받고 예. 철수를 했군요. 예. 예. 쌍용차가 대규모 정리해고를 정당화하려고 했던 게 회사 예. 손실을 좀 부풀려서 예. 회계 조작을 했다 이런 혐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뭐 검찰의 이 처분 결과가 주목이 됐었는데 네. 이게 시효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예. 검찰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예. 이게 정리해고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과 좀 다르게 나왔죠. 예, 앞서서 그 회계 조작 때문에 정리해고가 있었다. 따라서 정리해고는 부당했다. 이것이 바로 법원 판결 내용 아니었습니까? 예. 법원 판결이 그러하다면 당연히 검찰은 회계 조작 책임자에 대해서 기소를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들 재판정에 설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관련한 한겨레 구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지난달 해고 무효 판결을 한 서울고등법원의 논리와 상당히 다른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회계를 조작해서 고의로 손실을 늘렸다면서 외부감사법 등 위반 혐의로 외부감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유일, 최형탁, 쌍용차 전현직 대표이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렇게 밝혔다.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과 실무회계사도 혐의를 벗었다. 네,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기사가. 예. 이 기소를 해야 뭐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릴 텐데 네. 기소조차도 안 했다. 네. 혐의가 없다라고 이제 검찰이 판단을 한 건데 무죄라는 거죠, 한마디로. 검찰 단지에서 무죄로 이렇게 결정이 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논란이 커질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사설을 보면은 맥락이 짚힙니다. 쌍용차 회계 조작 의혹의 핵심 쟁점은요, 유형 자산의 손상 차손입니다. 이거 뭐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가치 하락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쌍용차가 갖고 있는 각종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기계도 있을 것이고요. 뭐 각종 설비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똥값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손상 차손이라는 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그러니까 쌍용차 노조는 멀쩡한 기물을 헐값으로 만든 것은 이거는 손실을 과다하게 부풀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측은 뭐라고 답했느냐. 기존 차종을 단종시키면서 신차 출시도 않겠다라는 그런 방침 속에서 손실을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유형 자산의 손상 차손,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자산들을 똥값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 아니 공장 결국은 문 닫는 거를 가정해서 손실을 평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니 그 기존 차를 단종시키고 신차 출시를 안 하겠다는 말은 뭡니까? 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장사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기업 운영 원리에 비춰볼 때 합리적입니까?
자, 그런데 검찰은 이런 회사의 방침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또 기존의 차들이 잘 안 팔렸다 라면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예.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회사 쪽의 주장만 인정하고 그대로 좀 동조한 셈인데 예. 검찰의 이 저간의 그 행태를 보면은 수상한 점이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월에 수사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노조가 재판에서 이기니까 말이죠. 지난달 수사를 황급히 재개했습니다. 법원 판결과 별개로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생각이었다면 13개월이나 수사를 미룬 까닭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짚고 있습니다. 예. 법원의 판단 책임을 떠넘기려다가 의외의 판결이 나와서 그런 것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도 당연히 정리하고 타당하다. 회계 조작 그런 거 없다. 탕탕탕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예. 뭐 우리가 회계 조작 없었다라고 이렇게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보다는 이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수저만 뜨는 그런 그림을 생각했던 거지요. 자, 그런데 법원에서 그 회계 조작이 있었다. 정리하고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나오니까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빨리 황급히 봉합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경향신문은 검찰은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달래고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 자본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회계 부정을 엄단함으로써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할도 포기했다. 이런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예. 요새 보면 이제 검찰 분위기가 뭐 다른 사건입니다만 예. 조작에 좀 민감하지 않습니까? 위조나 예. 그런 또 연상이 될까봐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도 좀 들고요. 예.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뭐 역시 속보가 오늘도 쏟아졌습니다. 예, 중앙일보 12면을 보겠습니다. 유우성 씨에게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구속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공안 일부가 말이죠. 예. 지난해 9월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유우성 씨 수사팀 요원을 전원 소집해서 대책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검찰 국정원 합동 대책회의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당시 회의를 소집한 검사는요.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중국 현지 문건이 필요하다.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라도 입수를 위해 노력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정황도 있었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증거조작 수사팀, 같은 서울중앙지검이긴 합니다만은 문건 위조 의혹의 당사자인 이런 공안 일부가 아닌 지금 이 증거조작과 관련해서 수사하고 있는 이 수사팀은 최근에 문건 위조의 주범으로 지목된 국정원 김모 조정관, 즉 김 사장으로부터 또는 이런 진술을 김 과장으로 지금 불려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실제 직함은 이제 과장인데 예. 외부에서는 김 사장으로 불리는 이 사람으로부터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어제 동아일보 보도는 그랬죠. 검찰이 시켜서 난 했을 뿐이다라고 말이죠. 예. 어제 동아일보 기사보다도 한 발 더 앞서 나간 그런 기사를 하겠습니다. 예. 최소한 국정원은 검찰로부터 문건 조작을 해서라도 증거를 만들라. 이런 식으로 그 시그널을 받아들인 게 아니겠는가.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예. 검찰이 개입한 정황 갈수록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 오늘 동아일보도 관련 보도가 있죠? 예, 어제처럼 일면 사이드 톱입니다. 지금까지의 저간의 흐름을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국정원 요원 김 사장, 조정관 김모 과장, 이 김 사장이 조선족 협력자 얼마 전에 자살을 시도했던 김모 씨를 통해서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에게 불리한 위조 문서를 만들도록 지시했고 이인철 주 선양 총영사관 영사, 이 사람 역시 국정원 요원이죠. 예. 이인철 영사에게 가짜 영사 확인서를 쓰도록 요구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김 사장, 국정원 요원 김 사장은 자기만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인지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말이죠. 국정원 상부에 관련 문서가 위조된 겁니다. 이렇게 보고한 내용이 올라갔다라고 검찰 가서 진술한 모양입니다. 김 본인이 보고서를 올렸다는 얘기죠. 네, 이거 위조된 거니까 그거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뭐 그런 식의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겠는가. 이게 추정이 되는데요. 자,
검찰은 이런 김 사장의 말을 무게 있게 보고 이렇게 보고한 문건, 이거 위조된 건데 라고 한 보고 문건까지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오늘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검찰 증거조작수사팀은 말입니다. 이 김 과장, 국정원 요원 김 사장에게 위조 사문서 행사, 모해 위조 증거 사용,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4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예. 문제는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죄, 이걸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 이 검찰이 말씀하신 국가보안법상의 날조죄, 예. 무고죄 이게 적용 안 하려고 네. 좀 억지 논리를 동원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윤갑근 검찰 증거조작수사팀장은 사실상 모해 위조 증거 사용 조문은 사건에 관하여라고 돼 있고 국가보안법의 무고 날조 조문은 이 법의 죄에 대하여라고 돼 있다라면서 국가보안법 날조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아주 그냥 헷갈리기 쉬운 그런 난해한 법 논리인데요. 예. 쉽게 얘기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전혀 없는 사실을 새롭게 만들어내야만 날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발언에는 유우성 씨가 간첩이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증거 조작은 아직 확인된 바 없는 그런 사안이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국가보안법상 이 위조, 날조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우성 씨가 항소심 그리고 예. 만약에 대법원까지 간다면 예. 무죄가 확정되면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유우성 씨가. 예. 아니, 유우성 씨의 간첩죄가 예. 결국은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면 예. 이 윤곽근 수사팀장의 논리는 깨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때까지 그런 주장인 건지. 그때까지 시간을 벌려 하는 건지. 예. 하여간 지켜볼 일인데. 하지만 이런 윤갑근 검찰 수사팀장 주장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말이 안 된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날조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한겨레 구면에서 소개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가 한 말입니다. 이 죄에 대하여,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의 무고 날조 조문에 있는 이 죄에 대하여는 이 죄가 적용되는 사건에 대하여로 해석하는 게 맞다. 사건이 있어야 죄가 된다. 국가보안법 무고 날조죄에 이 법의 죄에 대하여라고 적시한 이유는 형량을 규정하기 위해서지. 예. 지금 같은 검찰 수사팀장이 말하고 있는 면피 논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전혀 없던 죄를 새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날조죄의 형량을 날조의 대상이 된 국가보안법의 다른 범죄 조항에 형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란 설명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검찰이 지금 국가보안법상 날조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이유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제도 말씀을 하셨던가요? 예. 국가보안법 전문가인 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 네. 저서에 이게 잘 설명이 돼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헷갈릴 때는 전문가의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윤곽근 검사장 예. 수사팀장이지만 지금 대검에 있기 때문에 예. 검사장급인데 예. 이 책을 안 본 모양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이게 국가보안법에 관해서는 가장 정통한 책이 바로 황교안 장관이 장관되기 전에 쓴 책 국가보안법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황교안 장관이 쓴 책을 보면 말이죠. 날조란 증거를 허위로 조작해내는 것을 말하는데 위조 변조는 물론이고 위조 변조한 증거의 사용도 포함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예. 위조, 변조, 위조 증거 사용, 변조 증거 사용 행위가 모두 날조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황교안 장관은 또 국가보안법의 날조죄는 형법에 모해 증거 인멸 등의 죄에 대응하는 것으로 요건만 충족되면 국가보안법이 특별법으로서 형법에 우선해서 적용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증거를 위조 날조했을 때에는 형법, 일반법에 앞서서 국가보안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법 체계상 맞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사문서 위조 이런 걸로 볼 게 아니라 이 국가보안법 사건 아닙니까? 예. 간첩 혐의로 유우성 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형국이라면 그렇다면은 이 국가보안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이런 위조, 날조라면은 당연히 국가보안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국가보안법 전문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그런 견해입니다. 예, 뭐 특별히 다른 말 할 필요도 없이 내 책대로 해라 네. 라고 하면 될 텐데. 글쎄 말이에요. 법무부 장관이 지금 검찰을 지휘할 수 있거든요. 최동욱 내쫓았을 때처럼 이번 건에 대해서도 우리 전문가 황교안 장관께서 지휘하셔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황교안 장관이 쓴 책이 네. 일종의 교환 같은 바이블 같은 예, 그런 예. 의미가 있습니다. 예, 성함을 아주 미리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교환이 되고 있다. 예. 국정원 댓글 직원들 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집단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거 아니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는데요. 예, 이거는 다른 건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국정원 요원들 검찰 가서 진술한 거 법정에 가서는 제가 그런 진술했나요?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예,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는데 머니투데이가 제목을 이렇게 뽑았네요. 국정원 댓글 직원들 모르쇠 일관 집단 기억 상실증 이렇게 기사가 또 있습니다. 길게 얘기했다니 검찰 가서 제가 천재인 것 같습니다. 저는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법정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 국정원 직원으로 뽑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게다가 또 이 사람은 30여 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꼽히는 인물 트위터 직원 김모 씨입니다. 자, 검찰 조사 때 했던 말들을 대부분 번복했다는 건데요. 반복이 아니라 번복했는데 태산4 이런 계정이 있었어요. 예. 이 계정이 내가 쓴 게 맞다. 태산 같은 마음으로 묵묵히 살아가야겠다는 의미에서 지었다. 초년병 때부터 묵묵하게 일했는데 진급도 안 시켜주고 말년에 이런 일로 문제가 되니까 초조하다. 이런 발언도 이렇게 검찰 가서 했던 모양이죠. 예, 이걸 검사가 법정에서 읽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33년 베테랑으로 꼽히는 트위터 직원 김모 씨 법정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길게 이야기했다니 제가 천재인 것 같습니다. 저는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제가 일목요연하게 진술할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국정원에서 이런 직원들 좀 심사해서 예. 조치를 취해야지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이거 지금 국가안보 관련된 정보 수집하라고 예. 맡기겠습니까? 살아 돌아다니는 흉기 아니에요. 예. 국정원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이런 범법자들을 이 직원으로 채용하고 국가 그 예산을 들여가지고 월급 주고 이러면 안 되죠. 예. 한마디로 좀 심신미약 상태 같고요. 예. 좀 마음 수련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국민 TV가 입주해 있는 이 웰빙 센터에 마음 수련원이 또 있습니다. 예. 자, 하여간 이 33년 베테랑의 국정원 트위터 직원 김 씨는요. 지난해 10월 체포가 돼서 검찰 조사를 받은 상황에 대해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날 아침 키 크고 덩치 크신 팀장, 아마도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팀장이 오셔서 야, 너네 말이야. 무조건 진술해야 너희가 살 수가 있어. 이렇게 말을 했다. 압박이 상당해서 뭐라 이야기 안 하면 다칠 것 같았고 제가 이 법정에 앉아있지만 지금 제가 아닙니다. 저는 혼이 딴 데가 있습니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유체이탈 상태다. 예.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국정원 트위터 팀 직원 김모 씨는 체포된 다음 2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고 모두 변호인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조서 내용을 읽고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아니 당신이 한 말을 지금 번복했는데 아니 그때는 왜 그런 말을 했고 또 서명까지 했는가라고 물으니까 이 김모 씨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30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순식간에 자식들 보는 앞에서 체포가 돼서 제가 쌓아온 게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 변호사님이 들어오셨지만 저라는 인간의 존재는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초인종 누르는 소리에 깜짝 놀랍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전날 법정에 선 국정원 직원 또 다른 김모 씨입니다. 이 사람도 기억력이 떨어진다. 모르겠다. 이런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휴대전화번호나 자신의 전자우편 주소가 맞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법정 와서 거의 지금 재치문답을 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예. 확실히 믿는 구석이 있어 보입니다.
네, 정보 수집하다 적국에 붙잡혔을 때 뭐 이런 반응을 보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예. 법 위반했고 검찰 조사받고 재판받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다니까 예.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예. 오늘 조선일보, 중앙일보 규제 혁파에 대한 얘기를 또 썼군요. 예. 오늘 조선일보 일면 머리 기사가요. 규제 개혁, 대통령 말, 현장에선 안 들린다. 이런 제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혁파를 위한 밤샘 끝장 토론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날이죠. 예. 우리 대통령께 아주 신문 지면을 이용해서 편지를 쓴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리. 예. 예. 조선일보를 또 열심히 보시고 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존경까지 하시니 뭐 당연히 좀 더 많이 규제 혁파하시라는 그런 권유의 말씀 또 독려의 말씀을 오늘 조선일보가 담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의 원수 처부숴야 할 암덩어리 사생결단이라는 격한 표현을 동원하면서 기업과 사업자들의 발목을 잡는 악성 규제들을 뜯어고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바뀐 것이 없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현장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각하, 당신 목소리가 현장에 도달하지 않고 있으니 보다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꼼꼼하게 규제 혁파하십시오. 오늘 조선일보는 이런 메시지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띄웠습니다. 예. 중앙일보 기사는 갈라파고스 규제에 날아간 61조. 이 갈라파고스라는 거는 남미의 섬 이름이죠. 외부와 단절돼서 생물이 완전하게 다르게 진화가 된 곳입니다.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상당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국내 투자는 물론이고 외국 기업 투자도 내쫓는 이런 아주 기형적이고 기괴한 그런 규제가 대한민국 땅에 너무나 많다라는 오늘 지적입니다. 예. 관련해서 한겨레 칼럼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침 햇발 칼럼인데 박순빈 논설위원회 그런 칼럼입니다. 규제 망국론의 망국적 위험 이런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규제는 규칙과 제도의 줄임말이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시장 참가자들 간의 상호 의존을 조직하는 수단으로 규제는 꼭 필요하다. 규제가 없으면 시장은 야만과 탐욕이 판치는 정글이 될 수밖에 없다. 규제는 총량으로 더 많거나 더 적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 따져야 할 것은 규제의 목적이 타당한지 또 규제 설계에서부터 적용까지 공정성이 있는지 여부다. 목적은 공익적이어야 하며 규제를 없애거나 바꾸는 작업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규제 개혁 작업은 기업 편향적이다. 기업 활동을 돕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기업의 목소리만 반영하고 있다. 탐욕스러운 경제 권력에 포획된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 권력은 차라리 규제를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규제 망국론을 되풀이하는 것이야말로 망국적 위험을 이야기한다는 구구절절 옳은 말씀 오늘 한겨레에 실려 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 규제가 규칙과 제도의 줄임말이라는 것을 좀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겨레는 안 보시겠죠? 예. 우리 각각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였습니다. 조상훈의 뉴스바 시사 앙케이트 조스바. 네, 각종 현안이나 시사 관련 이슈를 토대로 여러분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조스바. 예. 이 코너명 좋은 생각 스치면 바로 말씀해 주시라 이런 뜻입니다. 네, 오늘 드리는 질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이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창당대회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을 향해 강도 높게 한마디 했습니다. 즉각 국민 앞에 이실직고 하라 이렇게 쏘아붙였는데요. 아마 사극에서 이실직고 하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남재준 원장에게서 듣고 싶은 이실직고 어떤 내용인지 재치 있는 한 줄 의견 주시면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방송 말미에 가급적 많은 분들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상훈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네, 앞서 조간 브리핑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간첩 증거조작 사건 수사 중인 검찰 오늘 새벽에 국정원 대공수사팀 블랙요원이죠. 김모 과장을 구속했습니다. 이른바 김 사장으로 불려지는 인물인데요. 김 과장은 국정원 협력자 김모 씨에 이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 구속자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으로는 처음 구속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일견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지만 여전히 좀 의심스러운 대목들이 많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그 협력자 김모 씨와 김 과장에게 이 국가보안법상의 무고 및 날조 혐의가 아닌 형법상의 모해 증거 위조나 인멸 그리고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을 적용해서 지금 구속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판사 출신이시죠. 정의당 서기호 의원 오늘 연결돼 있습니다. 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국정원 협력자 김모 씨도 그렇고요. 또 오늘 새벽에 구속된 국정원 대공수사팀 블랙요원 김모 과장, 이 좀 구속된 걸로만 본다면 이게 수사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지금 이번에 구속하면서 모해 증거 위조죄하고 사문서 위조죄를 적용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범죄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인데요. 모해 증거 위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고인은 모해할 목적으로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이제 위조한 경우이고요. 예. 그래서 모해라는 것은 모함이라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함에서 위해를 가한다 이런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모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증거를 위조한다는 거죠. 예. 행위. 그다음에 이제 사문서 위조는 이제 공무원이 아닌 개인이 작성한 문서를 이제 위조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요. 이제 그런데 왜 중국 공문서인데 사문서 위조죄를 적용했냐고 하면 이 우리나라 형법상 공문서 위조죄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작성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 이거를 사문서 위조로 이렇게 적용을 한 겁니다. 예. 이게 구속을 시켰단 말이죠. 예. 일단은 일견 보기에는 이 구속까지 시킨 걸로 봐서 검찰이 이 수사에 대해서 좀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 선에서 좀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지금 이미 드러난 게 너무 많아서 덮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이제 김모 씨와 국정원 직원 김모 과장 두 사람은 이제 구속을 한 것 같고요. 예. 그 이상의 윗선으로 수사를 이제 확대를 하긴 할 텐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제 형법상 모해 증거 위조죄나 사문서 위조죄를 적용했다는 점이죠. 국가보안법상의 날조죄를 적용해야 될 사안인데 예. 왜 형법상에 이 죄를 적용했을까? 이 부분이 이제 사실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 차례 짚어봤지만 국가보안법상의 무고 및 날조 혐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적용이 되는 거고 또 형량 같은 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국가보안법에 보면은 이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죄에 대해서 무고, 위증, 증거, 날조, 인멸, 은닉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범죄인데요. 예. 여기서 이 사건에서는 이제 날조죄만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국가보안법상의 날조죄라고 하는 게 왜 만들어졌냐면 국가보안법으로 어떤 사람을 이게 엮어가지고 이게 무리하게 수사를 하면은 굉장히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증거를 조작하거나 해서 날조해가지고 국가보안법상의 어떤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행위가 있으면 이것은 엄하게 다스리겠다 이런 취지로 이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예. 그래서 형량도 그 날조의 대상이 된 죄와 똑같은 형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간첩죄였으니까요. 그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예. 그런데 반면에 이제 형법상 모해 증거 위조죄를 적용하게 되면 징역 10년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형량이. 예. 10년 이하이고 말씀하신 국가보안법상의 날조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입니까? 예, 7년 이상입니다. 예. 형량을 최대로 높인다면 사형까지도 선고할 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관련자들 국가보안법상의 그 날조 혐의, 이 적용 조건이 충족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는데 서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제가 보기엔 충분히 충족이 된다고 보고요. 예. 1심에서 이제 무죄가 나니까 이제 항소심에서 무리하게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위조라는 게 이미 판정이 됐고요. 그래서 충분히 국가보안법상의 날조죄가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미 그래서 2월 24일 날 제 페이스북 담벼락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글을 올렸었는데요. 예. 그동안 국가정보원과 이제 검찰 공안부가 국가보안법을 요술방망이처럼 휘둘러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국가보안법이 부메랑이 돼서 자기들한테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이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적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미 한 달 전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글을 남기셨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국가보안법상의 날조 혐의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가보안법이 아닌 형법상의 모해 증거 위조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특별히 검찰이 이런 법리 적용에 있어서 뭐 이걸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봤듯이 형량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형법을 적용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문서 조작, 문서 위조 여기만 이 부분만 이제 부각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국가보안법상의 날조죄가 적용된다는 것은 이 국가보안법을 남용했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단순한 증거 위조 정도가 아니라 간첩 조작 사건이다라고 하는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윤곽근 수사팀장이 국가보안법상의 날조라는 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예. 이거는 그야말로 이 날조의 개념을 스스로 창작하신 겁니다. 이분이 국어사전도 안 찾아보신 것 같아요. 제가 국어사전을 보니까 예. 날조라는 개념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으로 꾸미는 경우, 이걸 날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든 유에서 유를 창조하든 어쨌든 사실 거짓으로 꾸미면은 그게 다 날조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국가보안법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우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께서 쓰신 국가보안법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 517쪽에 국가보안법상의 날조라는 것은 증거를 허위로 조작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의 위조 행위도 당연히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김용민 PD하고 조간 브리핑에서도 이 부분을 짚어봤는데, 네. 이 황교안 장관의 저서 윤곽근 팀장이 꼭 한번 517페이지죠. 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창조와 날조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시네요. 예, 날조라는 개념을 이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죠. 예. 뭐 다른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관련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일이 워낙 시급하다 보니까 일단 조금이라도 더 확실한 혐의를 적용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유죄를 받아내기에 더 유리하다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우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황교안 법무장관 교재 508쪽에 보면 예. 국가보안법과 형법이 다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이 국가보안법상의 날조죄를 적용해야 된다. 이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윤곽근 팀장께서 예. 508쪽까지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어저께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듯이 다수의 판사들 그리고 법조인들도 지금 이 국가보안법 날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신병 확보나 이제 고소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그렇게 그 재판에서 판결 선고할 때처럼 아주 강력한 유죄 입증 증거 자료를 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도 국가보안법상의 날조죄로 해도 충분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예. 다시 한번 서기 의원님의 지적, 윤곽근 수사팀장이 잘 새겨 들으면 좋겠습니다. 책이 워낙 많아서 다 보시기는 힘들 테니까 508조가 하고 517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저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꼭 집어서 517쪽과 508쪽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2페이지만 꼭 좀 살펴보시기를 다시 한번 서기호 의원께서 강조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판사를 하셨으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기소를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아무리 봐도 이건 법리 적용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판단되면 검찰이 어떤 주문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소된 내용대로 그렇게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겁니까? 뭐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이제 바꿀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법원의 판사가 이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형량을 높이는 쪽으로 그 바꾸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이게 좀 흔치는 않은 거고요. 이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보통은 낮은 쪽으로 이렇게 바꾸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있어도 높은 쪽으로 바꾸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예. 그다음에 이 사건의 경우는 검찰 스스로가 검찰, 공안부 그리고 국정원 직원이 피고인 신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걸 바꿀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라도 지금 뭐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특검, 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문제는 이제 기소가 돼버리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소되지 않은 경우를 이제 하는 것이지. 예. 기소가 됐는데 그 죄명이 좀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 이거 가지고 할 수는 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검찰이 형법 조항 적용해서 지금 구속을 했는데 이거 검찰이 법리를 이용해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떤 견해 갖고 계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현 정부하고 검찰이 이제 주특기죠. 이렇게 꼬리 자르기, 개인 일탈로 이제 치부하는 거, 예, 몰아가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참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어가지고 그 형법을 적용하면서 비껴나가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이 본질적으로 간첩 조작 사건이고 국가보안법을 남용한 사건인데 이거를 단순한 문서 위조 사건으로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간첩 조작 사건이라는 게 드러나 버리면 이게 박원순 시장을 겨냥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처음에 시작됐지 않습니까? 예. 그 처음에 애초에 수사 의도도 의심스러워지는 것이 그 수사 의도도 이제 불거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수밖에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제 관심은 당연히 그 김모 과장이 오늘 새벽에 구속됐지만 그보다 윗선 누구한테까지 이게 보고됐고 또 누구까지 알고 있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남재준 원장은 알고 있었느냐 뭐 이런 얘기일 텐데 오늘 일부 보도를 보면 특히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 그 구속된 김 과장이 문서 위조 윗선에 보고했다 이런 진술을 검찰이 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서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사건, 이 과장선에서 마무리해서 뭐 처리하고 그럴 사건은 아니라고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간첩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정원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죠. 더군다나 박원순 시장이 있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 남재준 원장이 취임 이후에 첫 번째 간첩 사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남재준 원장을 비롯해서 그 윗선에서 모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럼 남재준 원장이 알았다면 뭐 대통령 직속 기관이니까 당연히 또 청와대에도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예. 현재 남재준 원장의 뭐 거취에 대해서는 뭐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해임해야 된다. 뭐 이런 요구를 했고요. 뭐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검찰 수사, 엄정한 수사 촉구하는 발언 외에는 거취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남재준 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면 수사가 좀 더 수월해지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물론 자리에서 물러나면 수사가 수월해지는 측면이 있죠. 지난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경우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면서, 자신의 보호막이 이제 사라지고 본인이 이제 국정원장에서 물러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 관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은.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남재준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어서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권의 대응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이슈가 대형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야권 재편 때문에, 통합신당 문제 때문에 그쪽에 좀 뉴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네. 국회 정보위는 사실상 지금 문을 닫았다고 해도 그런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정치권의 대응, 이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 지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지금 야권에서는 이제 정보위라든가 법사위 소집 요구를 해놨는데요.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전혀 응하지 않고 있어서 예. 이게 새누리당 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문 열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국회 특성상. 그래서 이제 4월 임시국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검에 대해서도 계속 주장은 하고는 있는데 역시 새누리당과 청와대에서 당연히 이걸 받으려고 안 할 거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제 주장하고 공방하는 선에서 좀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어쨌든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의해서 좀 이슈가 이어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서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쳐서 윤곽근 팀장이죠. 17쪽 508쪽인가요? 예, 꼭 좀 챙겨보시라는 말씀이셨고요. 간첩 증거조작 사건 관련해서 검찰 수사 상황, 판사 출신인 정의당 서기호 의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한나라당은 의석수가 많다는 것 하나 가지고 야당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나라당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였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오늘의 종합편성 채널을 잇게 한 미디어법 강행 처리 당시 민주당이 꼽은 언론학법 오적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민주당은 미디어법 강행 처리를 주도한 김영호 국회의장과 이윤성 국회부의장,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국회 문방위 소속 고흥길 나경원 의원을 이른바 언론학법 오적으로 규정했습니다. KBS 앵커 출신의 이윤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왜 오적이 됐을까요? 김영호 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은 한나라당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민주당의 저지를 뚫고 본회의장 의장석에 올라 미디어법을 직권 상정했습니다.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종편. 숱한 파행과 논란 속에 또다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 채널인 TV조선, JTBC, 채널A와 보도 채널인 뉴스Y가 모두 재승인 심사 기준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성 씨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네, 일본군이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인정했던 이른바 고노다마를 계승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동네 병원들이 정부 의료 정책에 반발을 해서 내일 하루 아침부터 문을 닫습니다. 어랏? 뉴스 앵커를 하고 있네요. 자기가 만들어준 종편 MBN에서 말입니다. 네, 오늘 아침 모 신문에 새정치연합 윤여준 의장이 통합신당 창당에서 하차한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윤 회장은 농담이었다고 넘어갔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말 많으면 실수도 잦다는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신당 창당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윤여준 의장은 언젠가는 떠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이분 뉴스 앵커를 하시는 겁니까? 정치 논평을 하시는 겁니까? 지난 12월에는 이런 말을 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북한 장성택 처형에도 통합진보당은 입을 콱 다물고 침묵으로 지금까지 일관해 왔습니다. 그동안 안부가 참 궁금했는데 오늘 보니까 서울 정동 철도 파업 노조 검거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말 많으면 실수도 잦다는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김정우 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은 경찰의 쌍용차 노동자 대한문 분향소를 철거를 막다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돼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다음 달이면 형기가 만료된다고 하는데요.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것이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마 염려했던 모양입니다. 국제 엠네스티가 김정우 전 지부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 행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무려 150여 개국 지부를 동원해서 석방 촉구 운동을 벌인다는 건데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변정필 캠페인 팀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국제 엠네스티의 이 긴급 행동이라는 거 어떤 건지 좀 제가 궁금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국제 엠네스티가 채택하고 있는 캠페인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개인 또는 집단에게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리고 긴급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발행되는 겁니다. 2014년 들어서는 김정우 지부장 사례까지 총 56건이 발행되었습니다. 예. 이 긴급 행동이 어떤 지니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런 의미들이요. 예. 네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국제 엠네스티는 이제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대응한다라고 하는 미션을 갖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제 긴급 행동의 경우에는 사안의 긴급성뿐만 아니라 그 채택한 사례가 갖고 있는 인권 상황에 대한 파급력까지 고려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김정우 지부장의 사례를 채택하긴 했지만 김정우 지부장 개인의 어떤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했는데도 체포나 괴롭힘의 위협을 당하거나 또는 정교조나 공무원 등에서 이제 노동조합 지위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노동권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례로 저희가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 김정우 지부장 사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노동적으로 노동 현안에 대해서 지금 위기다 이런 판단을 하셔서 네. 긴급 행동을 발동하셨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김정우 전 지부장의 사례에 좀 국한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긴급 행동에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김정우 쌍용차 전 지부장이 작년 6월 대한문에서 분향소 철거를 막다가 연행돼서 구속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예.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는데요. 4월 9일이면 이 형기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석 허가를 한 형태로 김정우 지부장을 석방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예. 검찰 측에서 이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라는 이유로 항소했기 때문에 법원이 검찰과 의견을 같이 한다면 그리고 원심보다 형을 높게 할 생각이라면은 이 형기가 지나도 구속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위험이라든가 우려 때문에 저희가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 항소심 재판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4월 4일 날 재판 기일이 잡혀 있고요. 예. 올해 말 정도에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말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일단은 올해 말에 선고가 된다고 하면 네네. 일단 형기를 마치고 나왔다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또 우려하신 대로 이제 올해 말에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나오면 재수감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러니까 그 재판부에서 검찰 측에서 이제 항소를 했고 그것이 이제 형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유에서 항소를 한 건데요. 예. 재판부가 만약에 그러한 취지에 동의를 한다면 그 구속 기간이 이제 도래해서 완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구속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출소를 하는 게 아니라 구속 상태가 이어진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엠네스티에서 올해 전 세계적으로 모두 56건의 긴급 행동을 실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나라들의 사례는 어떤 경우에 긴급 행동이 실시가 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올해 그 긴급 행동 1호는 이란 망명자 3명이 이제 바그다드 폭탄 사고로 사망한 것을 두고 이라크 대통령이 이제 안전을 보장하고 수사를 촉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했고요. 예. 그 사이에 우간다 동성애 혐오 발언 법안이 통과되었거나 또는 콜롬비아 활동가 살해 위협 그리고 중국에서 러시아
뭐 중국, 러시아, 감비아 등에서 반체제 인사나 언론인들을 구금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저희가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그런 탄원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예. 앞서서 좀 설명을 하셨지만 한국의 그 노동 현실, 특히 노동 인권 현실이 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김정은 전 쌍용차 지부장 이 사례와 관련해서 긴급 행동을 실시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제 기억으로는 한국에서 긴급 행동이 실시된 건 이제 3년 만으로 아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그 엠네스티에서 한국의 지금 노동 현실 또 관련된 인권 현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저희 국제 엠네스티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그 국제노총과 국제선별노조 등을 비롯한 많은 인사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예. 사실 한국의 경우에는 노동권, 인권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국제사회에서 인식을 하는데요. 지난해 여러 가지 뭐 철도 파업 등의 사태를 보면서 한국의 인권 상황과 노동권 상황에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하는 인식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긴급 행동을 발행하게 된 그런 배경에는 이렇게 한국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국제사회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긴급 행동을 실시하게 되면 이게 그냥 선언으로 그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전체 국제 엠네스티에 참여하고 150여 개 국가에서 15만 명 정도가 긴급행동 네트워크에 참여했습니다. 예. 물론 모두 다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각 지구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이 긴급행동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긴급행동 사례로 채택이 되게 되면 이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례의 경우에는 국제 엠네스티가 10년을 넘게 긴급행동을 발행하면서 지켜본 사례들도 있듯이 예. 이제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이 되고 국제사회에서 이 사안을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구에서 탄원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은 손편지나 SNS 등을 통해서 각 정부에다가 자신의 요구사항들을 전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예. 이번 긴급행동 실시로 어떤 성과를 기대하시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까지 이제 긴급행동 실시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들이 있었는지 그 사례가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국제 엠네스티가 촉구하고 있는 것은 김정우 지부장의 석방과 한국에서 노동자 활동가들이 체포나 어떤 괴롭힘의 그런 위협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저의 요구입니다. 예. 이것이 관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작년의 사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베아트리스라는 15세 여성의 엘살바도르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 엘살바도르는 낙태가 처벌의 대상입니다. 당시 임신합병증을 사망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 전 국제적으로 탄원을 진행해서 보건부 장관이 조기 재앙 절개를 결정한 사례가 있고요. 예. 그리고 한국 지부가 참여했던 캄보디아 주거권 활동가 구속에서 저희가 탄원을 진행해 상수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도 좋은 결과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긴급 행동보다 혹시 더 강력한 수단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캠페인 수단이 있지만 일단은 저희는 유해 사례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김정우 지부장의 상황과 한국의 노동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요. 이것을 국제사회에 알려서 그 유해 네트워크에서 계속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금 상황이 연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도 유예 기간을 연장을 할 것이고요. 예. 계속해서 김정우 지부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 탄원서는 법무부나 법원에 제출하시게 되는 건가요? 저희는 한국에서는 일단 청와대에 박근혜 대통령께 보내는 예. 탄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와 법무부 두 곳을 대상으로 탄원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있으시면 꼭 행동에 참여해서 같이 김정우 지부장의 석방을 촉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별히 뭐 이번 정부 그리고 또 지난 이명박 정부도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한국의 노동 현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우리 정부의 그 노동자에 대한 인식 악화됐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저희 국제뉴스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인권상을 비교해서 순위를 매기거나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다만 지난해 때 많은 국회 인사들이 한국을 방문했던 것처럼 한국의 노동권 상황이 점점 더 후퇴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위협받고 있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좀 뭐랄까요? 엠네스티의 활동이나 이런 게 큰 효과를 좀 냈으면 좋겠는데 우리 정부 특별히 이 엠네스티에서 어떤 입장 표명을 하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네. 예. 이런 상황이 아마 좀 개선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런 상황을 뭐 타개하기 위해서 엠네스티의 어떤 강력한 뭐를 해달라고 또 요청드리기도 좀 그런 것 같고요. 우리 정부의 반응이 대체로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서한을 보내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답신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 일단은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뭔가 인권 상황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었을 때에는 정부에서 좀 더 이 대화에 대응하는 모습을 답변을 주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이번에 이제 저희가 청와대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행동을 요청을 했는데 사실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께서도 청와대에 트위터를 보내거나 페이스북을 해서 뭔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대단히 부담스럽다 이런 반응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자체가 지금 현재 한국의 인권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자신이 속한 정부에게 자기의 목소리를 통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한다면 사실 한국의 인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좀 많이 문제가 있다라거나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달쯤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말씀하신 대로 국제 엠네스티 사무국장 명의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 내용 다 한번 공개해서 한번 보내셨는데 뭐 일부 보도가 그때 됐었습니다. 네.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 담으셨죠? 예, 저희가 살리세티 사무총장 명의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엠네스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형제도 폐지와 그리고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많이들 모르시겠지만 한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수감자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약 700명 정도가 현재 수감이 되어 있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고 또 하나는 국가보안법이나 안보에 따른 인권 침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통합진보당 출신의 의원에게 국가보안법과 여러 가지 안보 관련 혐의가 적용되었고 통합진보당이 현재 해산 청구 소송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한국 정부에게 통합진보당 해산 및 통합진보당 당원 관련 어떠한 법률적 행위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저희가 촉구했습니다. 예. 이렇게 촉구하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나 지금 정부의 반응은 없는 상황이고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짚어야 될 게 결국은 언론이 이런 엠네스티의 활동이나 긴급 행동 같은 거를 좀 잘 보도하면 네. 여론에 대한 부담도 느낄 텐데 사실 일부 언론 빼고는 또 이런 내용들을 보도하는 언론도 없죠. 네,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이 대단히 안타깝고요. 예. 한국의 인권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에 다 같이 모든 언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만 사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고 한 사회의 인권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국제뉴스의 행동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인권 상황 그리고 국제적 인권 상황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개 서한을 국제 엠네스티 사무국장 명의로 보냈는데 아직 반응이 없다고 하니까요. 벤 팀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이 방송을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예, 한 말씀 하시죠. 네, 저희는 일단 이번 긴급 행동을 통해서 김정우 지부장이 단순히 자신의 평화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등등 정당한 노동조합을 활동을 했는데 석방이 되었다는 데 대해서 우려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즉각 김정우 지부장을 석방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한을 보냈던 것처럼 한국 인권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행동을 부탁드립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우 쌍용차 전 지부장 석방을 요구하면서 긴급 행동에 나선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변정필 캠페인 팀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2014년 4월 1일 거짓말같이 진짜 TV 뉴스가 시작된다. 뉴스 K. 진실을 흐리는 편파 논평, 담합과 관행을 부르는 출입기자 제도, 관료적 조직, 계층과 서열이란 기존 뉴스 제작 시스템 혁파. 뉴스의 새로운 역사를 쓸 뉴스 K. 2014년 4월 1일 국민TV 개국과 함께 찾아옵니다. 매일 밤 9시 진짜 뉴스를 기대해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국민 라디오로 새롭게 단장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개국을 위해 그동안 마중물 역할을 해왔던 국민TV 라디오는 이제 4월 1일 역사적 TV 개국과 함께 방송 명칭을 국민라디오로 변경합니다. 라디오는 국민라디오, TV는 국민TV. 이제 미디어 협동조합의 두 방송 매체는 한국 언론 변혁의 진정한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4월 1일부터 새로운 이름 국민라디오를 기억해주세요. 국민라디오. 여러분은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3월 19일 수요일 뉴스바 듣고 계십니다. 수요일 요일별 코너 시간입니다. 영화 속 실화 이야기 영실이 시간인데요. 오늘 또 최광희 영화평론가께서 스튜디오에 이른 아침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뭐 특정한 영화 한 편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네. 팩션 사극의 흥행 법칙 네네. 이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팩션 사극 하면은 뭘지 또 궁금하신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 믿습니다. 네, 용어 정의부터 일단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팩션이라고 하는 것은 픽션, 허구죠. 와 팩트, 사실 요걸 합성한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과 허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섞여 있는 우리가 흔히 역사극을 볼 때 그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재구성하는 작품들, 링컨 같은 영화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이제 팩션 사극이 아니죠. 정통 시대극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대부분의 영화들은 어느 정도 허구를 이제 가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팩션 사극이라고 부르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글래디에이터라는 작품 기억하실 겁니다. 예.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고 러셀 크로우가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그 당시 그 글래디에이터가 담아냈던 시대 배경은 이제 로마 시대죠. 로마 황제 아우렐리우스에서 코모두스로 이제 정권이 넘어가는 그런 와중에 스페인 출신의 용병으로서 장군의 자리까지 올랐다가 그 황제의 질투를 받고 그냥 검투사로 이렇게 전락하게 된 한 남자의 기구한 운명을 담았던 막시무스. 내용입니다. 막시무스죠. 예. 기억하시네요, 막시무스를. 예. 네. 이름이 멋있지 않습니까? 막시무스 멋있죠. 네. 근데 그 실제로 아우렐리우스 황제와 코모두스라는 황제는 로마 시대에 존재했던, 현존했던 인물이죠. 실존. 네. 그러니까는 그건 팩트입니다. 예. 근데 당시에 로마 검투사로 전락한 스페인 용병이라고 하는 설정의 막시무스라는 인물은 가상의 인물입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가상의 인물을 그 안에다 툭 집어넣고 만약에 이 시대에 이러한 인물이 살았더라면 아마도 이러한 운명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가정법. 예. 이것을 이제 극화하는 것이 바로 팩션 사극의 공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영화 가운데도 팩션 사극이 있죠. 바로 300이라는 작품, 제국의 부활. 예. 예. 일종의 속편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2008년에 나왔었고, 그때 뭐 스파르타 뭐 하는 말이 아주 인구에 회자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는 이제 테르모필레 협곡 전투, 그러니까 스파르타 군과 페르시아 군 사이에서 벌어졌던 그런 전투를 극화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살라미스 해전이죠. 예. 그리스 연합 함대와 페르시아 함대 간의 한판 전투를 이제 재현하고 있는데, 영화도 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충실하게 재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어느 정도 그 팩션 사극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에바 그린이 예. 적장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적장이에요.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해군 함대 사령관이요? 네, 함대 사령관이 너무 섹시하게 생긴 여성이에요. 그런 설정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뭔가 이렇게 이 적을 좀 더 매력적인 그런 캐릭터로 이렇게 만듦으로써 그게 흥미도를 높이기 위한 설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300 같은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게 서양에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그리스의 시각에서 페르시아 전쟁을 담았기 때문에 페르시아를 좀 이렇게 좀 흉측하게 많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그 전투, 이른바 페르시아 전쟁은 동서양 간의 최초의 어떤 문명 충돌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차원에서 의미를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그리스에서는 그 이른바 오리엔탈리즘, 즉 동양에 대한 약간의 그 혐오증 같은 것이 생기게 되거든요. 예. 네, 그런 차원에서 이 영화도 페르시아를 바라보고 있고 마치 그리스군은 굉장히 멋있고 선이고 네, 페르시아군은 굉장히 잔인하고 또 야만적인 그런 방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영화를 그냥 단순한 오락 영화로 보신다면은 그런 부분을 놓치고 갈 수 있는데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한 태도는 다분히 그 서양 중심적이다라는 것을 한 번쯤은 네, 염두에 두시고 영화를 보시면 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예, 그 300 제국의 부활에서 팩트가 아닌 부분은 어떤 요소들입니까? 300 제국의 부활에서 팩트가 아닌 제가 페르시아 전쟁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떤 게 팩트고 어떤 게 픽션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해내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때 그 함대 사령관이 여성이었다는 것은 네,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함대 사령관이 그 그리스 연합 그 군의 사령관과 단판을 지으면서 서로 그 단판만 짓는 게 아니라 또 그 사랑을 나눠요. 뭐 이런 설정 같은 거. 예, 몸으로 단판을. 네, 몸으로 단판을 나눠요. 그런 설정 같은 거는 뭐 근거가 없는 허구의 설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도 상당히 많은 그 팩션 시대극이 한국 영화 진영에서 많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린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그러니까 정조 암살 사건을 둘러싼 현빈 씨가 이제 정조 역으로 나오는 작품이 4월 말에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또 군도 밀란의 시대라고 하는 그 윤종빈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하정우 씨하고 강동원 씨가 함께 주연한 군도라는 영화가 또 올 여름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난을 일으키는 밀란. 예, 그렇습니다. 내란 음모입니까? 내란 음모. 네, 내란 음모를 다루고 있고요.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내란 음모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영화가 최민식 씨가 이순신 장군으로 나왔던 명량. 네, 이라는 작품. 역시 올 여름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명량해전. 네. 이순신 장군의 그 명량해전은 정말 그 세계 전투사에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러일 전쟁 때 일본 사령관이 그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바로 그 대마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 해협으로 지나갈 때 집중 포화를 가함으로써 이겼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법을 그대로 따라간 거죠. 자기네들이 져놓고 그걸 따라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팩션 시대극이 잇따르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성공을 거두고 어떤 경우에는 실패를 거두는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면 좀 흥미로운 지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요인들이 좀 있습니까? 예, 요인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한국 영화 가운데 지금까지 많은 팩션 사극이 뭐 관객들에게 선을 보였는데 신기전이라는 작품을 기억하시죠? 신기전. 화살 많이 날아다니고. 예. 그걸 이제 지금 화살 많이 날아다니고라고 해서 풀어서 쓰셨습니다만 조금 이제 전문 용어로는 다연발 로켓포. 네. 그 화살을 다연발로 바바바바바박 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세종대에 신기전이 개발이 됐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신기전이 실제 전투에 쓰인 것은 거의 드뭅니다. 예. 거의 드물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의 화력을 보여줬는지에 대한 기록도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아무튼 그러나 유물로서의 신기전은 등장하죠. 그래서 이 영화는 이 세종대에 만들어진 신기전을 실제 전투에 활용이 됐다면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영화로 옮긴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하다기보다 웃긴 건 뭐냐면 신기전을 동원해서 명나라하고 전쟁을 해요. 근데 조선시대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조선은 명예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습니다. 네.
뭐 왕조실록 보면 네. 우리 세종대왕께서도 네, 네. 명황제한테 이제 극진하게 그렇죠. 글도 올리고 그렇죠. 그랬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아버지로 모시던 나라였어요. 조선은 명을. 근데 오죽하면은 명이 멸망하고 청이 들어서니까 우리가 명의 후계자다 해가지고 소중화주의를 조집하다가 청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병자호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사실 명예에 아주 충직했던 어떤 조공 국가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실이죠. 근데 이 신기전이라는 영화는 조선이 명하고 전쟁을 한판 붙는 그런 설정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우리 되게 유치한 거죠. 그러니까는 팩트를 가져올 때,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에서 그 팩트를 가져올 때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둥 사실 자체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왜곡이거든요. 역사 왜곡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했던 기둥적인 역사적 사실은 그대로 둔 채 거기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혹은 이런 인물이 그 시대에 존재했다면 이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팩션사극의 정법인데 이 신기전이라는 영화는 당돌하게도 역사를 왜곡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안 됐죠. 그러니까 이 신기전이라는 영화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당대 그때 2008년인가 개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반중 정서들이 좀 이렇게 좀 드높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가지고 있었던 반중 정서라든가 혹은 약소국으로서의 역사적 컴플렉스 이런 것들을 영화를 통해서 대리 배설해주기 위해서 그런 설정을 집어넣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명나라 공격이라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영화를 한번 만들었다 칩시다. 우리가 미국하고 한판 붙는 영화를. 그럼 사람들이 비웃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똑같은 겁니다. 네. 신기전이라는 영화가. 그러니까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의 한심한 팩션 영화가 바로, 수혜 씨하고 강동원 씨 나왔던, 강동원 씨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조승우 씨 나왔던, 불꽃처럼 나비처럼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둘러싼 이야기를 담고 있죠.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뭐 굉장히 잘 알려진 역사적 사건입니다만 여기서 조승우 씨가 명성황후를 짝사랑하는 호위무사로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명성황후는 흥선대원군하고 아주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흥선대원군이 명성황후의 정치적 실권을 빼앗기 위해서 일으켰던 게 이모군란이었잖아요. 그 이모군란에 맞서서 명성황후를 비호했던 세력은 청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보면 청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이 흥선대원군이 이끄는 군사에 맞서서 일당백 싸움을 벌입니다. 조승우 씨가 호위무사, 명성황후를 비호하기 위해서 딱 광화문 앞에서 혼자 수백 명의 군사들을 향해서 달려나가면서 일당백 싸움을 벌이죠. 한 남자의 순정을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는 거대한 야심. 참 대단하죠? 유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사적 사실까지는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된다. 특히 줄기가 되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광해 왕이 된 남자 같은 작품은 모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작품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광해군 시대에 승정원 기록이 15일간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역사적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그 왜 빠져 있는지. 그때 광해군의 행적에 대해서는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때문에 거기에다가 상상력을 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짜 왕이라고 하는 설정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하선이라는 가짜 왕이라는 설정을 집어넣으면서 당대 지금 이 시대 대중관객들이 욕망하는 즉 서민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 하선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기둥 사실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을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작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에게 선보이게 될 영린이라든가 군도, 명량 이런 시대극들도 그런 지점에서 우를 범하지 않고 좀 모범 사례를 따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객들도 그 지점을 잘 체크해서 영화를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명량에서 외적 함대 사령관이 혹시 여자가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유승용 씨입니다. 외적의 적장이요. 외장이 유승용 씨가 외장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최종병기활에서 나왔던 그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김한민 감독이 역할을 맡았거든요. 예. 김한민 감독이 그대로 다시 그때는 몽골 장수였는데 이번에는 외장으로 캐스팅을 했습니다. 예. 어느 앙케이트에서 사극하면 이제 대표 배우로 유승용 씨를 지목한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최강희 평론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사 앙케이트 답변 의견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린 질문은 남재준 국정원장으로부터 듣고 싶은 이실직고 무엇입니까? 의견 주시도록 요청드렸는데 몇 분 의견 주셨습니다. 일샤인66님, 내가 새누리당 세작이다. 뭐 세작이라고 표현할 필요도 없을 만큼 정부 여당과는 좀 밀접한 관계니까 일단 그런 의견 주셨고요. 대단구님, 제 귀에 도청장치가 있어요. 이렇게 이실직고 하라고 의견 주셨고요. 푸른 바다님입니다. 상명하복, 우리는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네, 의견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용민, 김효진, 박성재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